뉴스 특별한 주제로 강의를 할 텐데요. 박주현 뉴스피스 기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시스라는 뉴스 인사에 진행하고 있는 박주현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올해 12년째 일하고 있어요. 주로 정치 분야에서 업무를 보내서 이제 잘 들리시나요? 아, 이제 들려왔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가량 강의하고 나중에 한 20분 정도 질문 받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니고 있는 뉴시스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네. 아세요? 네. 좀 약간 일반 신문사랑은 조금 달라요. 저희는 뉴스 통신사는 뉴스를 신문사나 방송사에 제공을 하는 이런 일종의 뉴스 도매상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 해외에 있는 AP나 로이터 같은 뉴스 통신사들과 제휴를 해서 해외 뉴스도 국내에 배급을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사진 기자, 팬 기자들 한 300여 명 가량이 국내에다가 기사를 자체 생산해서 사진과 이렇게 신문사나 방송사에서 또 판매도 하고 이런 약간 도매상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이렇게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업무라고 해야 되나요? 기사를 작성하게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기사를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좋으신가요? 네. 네. 자, 넘겨주세요. 네. 네. 뉴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상에서 많은 일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보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게 뉴스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자가 모든 걸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기사가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기사를 쓸 때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요소를 결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것이 이제 기사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가치를 결정하는 공통적 요소가 이제 시의성, 저명성, 근접성, 영향성, 흥미성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 시의성이라는 것은 최근에 벌어진 일들이 과거에 벌어진 일들보다 더욱더 뉴스 가치가 높다. 이런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라고 해도 당장 오늘 벌어진 일이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벌어진 일들보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기자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런 친구들이, 이런 수습 기자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한 일주일 전에 벌어진 일 가지고 그러니까 매체 특성마다 다르긴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통신사이기 때문에 통신사, 신문사 이런 쪽은 매일매일 인터넷 언론들은 매일매일 기사를 쓰잖아요. 기사가 매일 데일리 버전으로 계속 올라오고 오전 뭔가 다르고 시간마다 또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일주일 전 이야기를 갑자기 누가 어디서 전시회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 세미나를 열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것들 일주일 전에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이제 죽은 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많이 흘렀기 때문에 시간이. 다만 이제 잡지라든지 이런 주간지, 월간지, 개간지 이런 텀이 긴 매체들은 약간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시일성 이제 분석해서 깊게 쓰는 게 이제 그런 월간지라든지 개간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부분은 이제 그렇다고 쳐도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이 과거에 벌어진 일보다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딱 기계적으로 옛날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든 게 옛날에 벌어진 한 30년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최근에 정보 공개가 됐다든지 뭐 비밀이 풀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최근에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시일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명성이라는 거는 그 뉴스의 대상이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명성은 연예인이라든지 유명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뉴스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 비해서 친구들이라든지 부모님, 옆집 아저씨 이런 분들에 비해서 중요하다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걔가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게 가끔 기사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키우는 우리 집 강아지가 미용새로 했다 이거는 기사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저명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런 거고요. 이제 근데 물론 내가 되게 유명인이고 막 주변에 있는 옆집 내 친구가 되게 유명한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나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 그러면 기사의 가치가 높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접성이라는 거는 가까이 있는 뉴스가 멀리 있는 뉴스보다 가까이서 벌어지는 일들이 멀리서 벌어지는 일들보다 뉴스 가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코스타리카에서 벌어지는 일들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는 뉴스 가치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근접성 부분도 과거에는 이런 위치적인 지리적인 근접성이 주로였다면 이제 최근에는 미국에서 밤새 벌어진 일들이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미국에서 막 주식이 막 폭락을 했어요. 그럼 우리도 따라내리는 경우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유해 제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게 당장 또 우리한테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근접성과 연관성이 같이 가는 건데 이런 지리적인 근접성과 함께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의 뉴스가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 중요하게 다뤄지는 경향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남 진도라든지 이런 작은 섬에 벌어진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서울에서 벌어진 택시기사 파업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많은 독자들이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흥미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독자들이 흥미 있어하는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흥미성이 중요한데 재미가 없는 기사보다는 가급적이면 재미가 있고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것에 대해서 기사를 쓰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이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시게 될 거잖아요. 쓰실 건가요? 네. 쓰실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별로 없는 거 많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를 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가급적 다들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다 그런 게 다 도움이 되는 거고 경험이잖아요. 이런 5가지를 판단해서 이게 기사가 되겠구나 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길을 가다가 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뭔가 기사거리가 될 것 같은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선행을 정말 따뜻한 선행을 봤다든지 아니면 뭔가 되게 위험한 기물이 막 방치되어 있는 걸 봤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기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아니면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사 소스를 발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5가지 이게 기사가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할 때 5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제 기자들이 일을 할 때
기사를 쓰면서 항상 이거는 기사가 돼 안 되면서 이게 전형성이 어떻게 되지, 흥미성이 어떻게 되지, 근접성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거의 이제 좀 오래 일하다 보면은 이거 그냥 기사가 아니다를 알아서 그냥 판단할 수 있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이 5가지를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네, 제가 넘기면 되나요 혹시 이렇게? 넥스트. 네. 자, 이제 좋은 기사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기사는 짧고 간결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되게 짧고 간결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똑똑하게 보이려고. 똑똑하게 보이려고 막 어려운 말을 많이 쓴다든지 이렇게 뭔가 나는 되게 있어 보이고 싶어서 막 길게 쓴다든지 이런 거는 기사를 못 쓰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은 제일 제가 긴 문장은 A4 용지 2장에 마침표가 안 찍히는 것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법조문 같은 거 뭐 이렇게 하였으나 이러한 바 이렇게 뭐 판단되지만 뭐 이렇게 한다 막 이것이 막 길어져요. 그런 문장도 있지만 기사는 기사를 쓸 때 보통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읽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쓰는 게 중요해요. 쉽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자라든지 외래어라든지 어려운 말들을 지양하고 좀 풀어쓰고 쉽게 쓰려고 노력을 해주시고요. 품사의 위치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품사의 위치는 가급적이면 명사는 명사와 형용사는 명사 대명사 앞에 놓고 부사는 형용사 동사 앞에 놓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명사 앞에 부사를 둔다든지 뭐 동사나 형용사 앞에 명사를 둔다든지 이렇게 위치를 잘못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게 뭐 그런 건 이제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한글에 대한 이해 문제이긴 한데 좀 이제 책을 많이 보시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이렇게 바꿔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어와 수어는 가급적 가까이 잡아주시면 좋고 수식어와 비수식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지 않다. 가까이 붙여주시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사를 쓸 때는 우리나라 말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누가 어떻게 좀 표현을 해도 이해는 돼요. 나는 간다, 집에 이렇게 해도 이해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나는 집에 간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고 간다, 나는 집에 이렇게 해도 말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제일 이해하기 좋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순으로 쓰면 가장 이해가 쉬워요. 항상 그냥 누가 언제 어디서 순으로 항상 쓰려고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리고 품위 있고 쉬운 낱말을 좀 쓰는 게 좋은데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초등학교 5학년 정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문법적으로 잘 갖춰진 문장도 상식에 벗어나거나 이해하기 힘든 낱말을 사용하면 좋은 문장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간결하게 쓰고 품사 위치에 신경 쓰고 품위 있고 쉬운 낱말을 쓰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기사를 쓰면서 너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지. 멋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쉽게 쓰려고 항상 노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좀 반응이 어려우신가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그런가요? 잠시만요. 위아래로. 좀 혹시 어려운가요? 어려우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데. 네. 할게요. 기사 문장을 쓸 때 구조가 역피라미드, 피라미드, 혼합형 다이아몬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기사를 좀 읽어보시나요? 신문으로 보세요? 포털로 보세요? 뭘로 보세요? 포털로 많이 보시죠. 여러분들이 포털에서 접하시는 기사의 한 80%가량은 뭘 것 같아요? 4개 중에서? 역피라미드, 피라미드, 혼합형, 다이아몬드 중에서 뭘 것 같으세요? 피라미드. 피라미드라고 생각하세요? 네? 역피라미드요? 역피라미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피라미드, 혼합형, 다이아몬드. 네, 역피라미드형입니다. 맨 앞에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역피라미드형 기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사의 80%는 역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자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맨 앞에 놔요. 그리고 중요한 걸 제일 앞에 놓고 덜 중요한 순으로 문장을 배치를 해서 맨 뒤에는 있으나 없으나 정도까지 가도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써요. 가장 중요한 걸 맨 앞에 놓고 덜 중요한 문장, 그 다음에 덜 중요한 문장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게 돼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하신가요? 독자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독자들이 기사를 차분히 읽으면서 결론이 뭔지를 차분히 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기사를 읽을 때 제목만 보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아니면 첫 문장 정도 보고 재미없다 싶으면 넘어가시죠. 다른 기사로 가시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독자들이 좀 성격이 급해요. 뭐 중요한 부분을 앞에 놓지 않으면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통신의 역사에서 좀 흘러가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선 인터넷으로 회사의 기사를 송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독자들도 대부분 핸드폰으로 기사를 봐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냐면 이게 그런 타전한다, 기사를 어디서 타전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옛날에는 이거를 정보로 회사를 막 보내가지고 얘를 뭔가 타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특히 2차 세계대전 이럴 때는 이렇게 철길 옆으로 이렇게 전기선을 놔서 그걸로 이제 정말 기사를 타전해서 보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그게 중간에 막 끊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앞에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걸 앞에 쓰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이유는 편집의 문제.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쓸 때 보통 여러분들이 아침에 받아보는 신문은 보통 마감이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뭐 뒤에 갑판을 막 바꾼다고 그러는데 판을 간다고 그러는데 막 판가리를 하면서 뭐 이제 매체마다 경제력의 자본력에 따라서 다르긴 해요. 판가리를 어떤 경우는 막 10시 되면 마감해서 더 이상 판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밤 12시에도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쇄소를 언제까지 돌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인력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막 새벽 1시 이럴 때가 북한 미사일을 빵 쐈어.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아침에 신문 8개를 쫙 놔두고 보면 그 중에서 2개는 이게 실렸는데 8개는 일면이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마감 그 판가리가 가능한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아침 신문 같은 경우에 보통 오후 한 4시부터 시작해서 판을 일단 쫙 만들었다가 그 이후로 이제 판을 막 바꾸면서 중간 기사를 1면만 바꾸는 식으로 막 바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편집 기자가 이제 기사를 이렇게 판을 편집을 하면서 1만 메인에 있던 기사를 1만 사이드로 옮기고 메인을 다른 걸 바꾸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중요한 기사가 새로 올라왔을 때 다른 기사를 옆으로 좀 그리고 줄이고 이런 작업을 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급박하게. 그럴 때 편집 기자들이 쳐내는 거죠. 밑에서부터. 중요한, 읽어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딱 쳐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위해서도 기사가 약간 이런 형태로 써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달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간소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문장만 가지고 알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뭐 국토교통부는 며칠 브리핑을 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사를 쓸 때 이런 형태로 써요. 80%의 우리는 그걸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거든요. 역피라미드형 기사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 스트레이트 기사들은 거의 다 거기다가 아니죠. 거의 100% 역피라미드 형태로 스트레이트 기사를 써요.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나요? 있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아, 별로 없으시구나. 여기 혹시 뭐 신방과나 이렇게 나오시는 분 몇 분이세요? 신방과 다니시는 분 없으세요? 국문과? 아, 문과 몇 분이세요? 이과 아니야, 우리가? 아, 문과 없으세요? 문과가 그래도 그렇구나. 여기 정외과는 이쪽이 맞나요? 아무래도 그런가요? 요즘 복수 전공 많이 하지 않나요? 그죠? 저희 회사에도 들어오는 친구들 보면 뭐 신방과 국문과, 신방과 정외과 이런 식으로 많이 보여요. 신방이 좀 약간 복수 전공을 부전공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좀 배우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해서 이제 단순 사실만을 넣는다라는 기사를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런 뭐 평가나 뭐 평론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런 언제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고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는데 이게 왜 스트레이트 기사냐면 독자에게 직선으로 다가가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혼합형 기사고요. 혼합형 기사는 좀 뭔지 헷갈리시죠? 아까 앞에 말한 게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중요 속도를 내린다고 하면 이 기사는 그 스트레이트 기사 맨 위에다가 리드라는 거를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리드라는 게 뭐냐면 이 전체적인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 외 독자들이 좀 이 기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재밌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기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앞에 리드를 하나 붙여주는 거죠. 아까 말한 역피라미드형 기사의 특징은 역피라미드형 스트레이트 기사의 특징은 역피라미드형도 그렇고 모든 기사의 특징은 이제 OW1H라고 하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것 같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아시죠? 배우셨죠? 그죠? 이게 기사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기사인데 주어가 빠졌거나 날짜가 빠졌거나 장소가 빠지거나 아니면 뭐 사실 무엇을 어떻게 왜냐 쓰다 보면 쓰게 돼 있는데 날짜를 빼먹거나 장소를 빼먹거나 뭐 시간을 빼먹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언제와 어디서 빼먹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15일 오후 4시께 종로 1가 사거리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던 이길용 가로 열고 30대가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다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SL5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사 이길용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택시기사 김봉중 씨는 크게 다쳤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누가가 뭐예요? 누가가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던 이길용 씨가 언제 15일 오후 4시께 어디서 종로 1가 사거리에서 무엇을 마주보던 SM5 택시를 왜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다 중앙선을 침범해서 어떻게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이길용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택시기사 김봉동 씨는 크게 다쳤다. 이런 식으로 그걸 다 담아주는 거예요. 간결하게. 그런 거고요. 혼합형은 약간 혼합형은 수정된 역피라미드 형식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아까 제가 리드라고 말했는데 이제 클라이막스를 이룰 수 있는 요약 부분이 기사의 맨 위에 이렇게 얹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들을 역피라미드 형태랑 똑같이 붙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홍단편 역피라미드 형태와 비슷하지만 여기서 약간 양념이 가미된 역피라미드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문장이 소설이나 뭐 이런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뭐 칼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글에서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떤 소설가들은 소설의 첫 문장을 고민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달씩 고민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도 마찬가지로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해서 기자들도 리드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뽑을까, 멋있게 뽑을까 이런 걸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해요. 그래서 리드, 그러니까 그 역피라미드의 그 리드, 데코레이션 같은 거,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올려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보면 뭐 그냥 여러 가지 리드의 형태가 있어요. 어떤 거는 그냥 간결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이거 요약해서 올려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인터뷰로 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뭐 강의를 하러 왔더니 학생들이 참 눈망울이 반짝반짝하네요. 뭐 박주현 기자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리드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엔 자기의 그냥 1인칭 시각으로 해서 뭐 아침에 눈을 떴다, 햇살이 눈 곳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리드라는 거는 약간 그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기사에 독자들이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 뭐랄까 삐끼 역할을 해주는 그런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게 쓰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라미드라고 아까 피라미드가 가장 많을 것 같다라고 했던 그 피라미드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작게 시작해서 크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쓰고 맨 끝에다 이제 결론을 넣는 거죠. 사실은 기사에서는 피라미드형의 기사는 거의 쓰여지지 않아요.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피라미드형이 많이 쓰여지는데 기사에서도 쓰여지긴 해요. 일반적으로 해설 기사나 피처 기사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형식은 처음에는 이제 어떤 뭐 사실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도입부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흥미와 긴장감을 더해주는 주요 사실과 긴장 부분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클라이맥스와 결론이 제시되는 방법인데, 신문이나 소설 작법을 할 때 기승전결 형태와 상당히 유사한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스트레이트 기사가 기사 전체의 신문 기사의 80%를 차지한다면 해설 기사, 피처 기사들은 피라미드 또는 피라미드 형태로 많이 쓰여져요. 그리고 뒤에 이제 다이아몬드형이라고 있어요. 다이아몬드형 기사는 앞부분에는 도입부를 제시하고 주요 사실을 중간에 넣고 그 다음에 추가 정보를 맨 뒤에 놓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해설 기사, 피처 기사, 분석이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보도 기사에 많이 쓰이죠. 기자들은 해설 기사, 피처 기사 이렇게 말 안 하고요. 박스라고 해요. 박스. 박스 이거 관련해서 박스 써서 뭐 이런 식으로 스트 써, 박스 써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왜 박스라고 하냐면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매치를 할 때 이렇게 박스를 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기사 작성의 유의점인데요. 그리고 아까 앞에 가서 마저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피라미드, 역피라미드,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19세기, 20세기부터 이제 시작되온 기사 작성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쭉 내려오던 틀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있기도 해요. 스토리텔링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기사를 높임말로 쓴다거나 아니면 뭐 Q&A식으로 쓴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도 나오고 있어서 무조건 피라미드형에 맞춰야 된다, 역피라미드형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틀에 갇히지는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겠죠. 기본을 해야지 이제 거기서 응용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사를 배울 때 내가 쓰려고 노력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는 역피라미드 형태로 간결하게 좀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피라미드 형태의 기사가 완벽, 그걸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는데 스트 기사, 단신 기사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해설 기사를 쓴다든지 립보 기사를 쓴다든지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얘가 이제 가장 이제 쉽기도 하고 간결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기도 해서 스트레이트 기사를 제대로 못 쓰는 기자는 립보나 해설이나 피처나 그런 것들을 못 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무조건 스트레이트 기사를 잘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사를 좀 잘 쓸 수 있는, 잘 쓸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베껴쓰기 이런 거 하시면 되게 좋아요. 보통 이제 소설가 지망생들이 소설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이렇게 연필로, 펜으로 이렇게 필사를 해요. 손으로 필사를 하면서, 여러 번 필사를 하면서 이 작가의 뭐 문체라든지, 뭐 어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자기도 이렇게 넣는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좀 자기가 좋아하는 매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하루에 한 5곡지 정도씩 내가 필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주로 이제 기사에서 쓰는 서술어라든지 형용사라든지 어떤 말들을 많이 쓰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기사에서 쓰는 서술어들이 뻔하고 밝혀졌다, 알려졌다, 시사했다, 분석했다, 나타났다, 평가했다 이런 쭉 있는데 딱 쓰는 거면서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옛날에 저는 강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 기자 아카데미 이런 데서 강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학생들한테 하루에 5곡지씩, 기사는 한 곡지, 2곡지 이렇게 불러요. 하루에 5곡지씩 필사노트를 만들어서 필사를 하라고 좀 시켰었어요. 내가 막 검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 중에서 막 기자가 되고 싶다, 난 앞으로 기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팁을 드리자면 석간으로는 하지 마세요. 문화예보라든지 그거 있잖아요. 석간은 아침에 급하게 마감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교정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조선일보 한겨레 이렇게 약간 톤이 다른 기사들을 놓고 같이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 매체는 어떻게 썼고 저 매체는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서 글을 이렇게 쓰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기사 작성의 유의점인데요. 표준어 사용과 맞춤법 준수, 당연한 거죠. 기사를 사투리로 쓴다거나 뭐 맞춤법을 틀리게 쓰면 안 되겠죠. 요즘은 근데 사실 그래요. 이제 워낙 기자들이 하대받는 세상이라서 다들 막 기레기 막 이러고 막 너보다 내가 잘하겠다 막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아직도 이제 이것 봐 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잖아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또 포털이나 인터넷을 열어보면 가짜뉴스가 사실 판을치고 홍보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 보면 홍보성 내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기사를 믿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춤법이 틀려버리면 어떤 사람은 이 맞춤법을 맞다고, 틀린 맞춤법이지만 얘는 기사 썼으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뭐 어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기사를 봤어. 내가 처음부터 읽었는데 그 맞춤법이 틀린 거예요. 나도 아는 맞춤법을 기자가 틀렸어. 그러면 그 기사 믿음이 가시겠어요? 안 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춤법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법에 맞는 그 표준어를 사용하고 맞춤법을 준수하려면 또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적확한 단어를 고르고 문장 성분이 빠지거나 중복되지 않는지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식어는 가능한 한 피수식어 앞에 두시고 그래야 문장이 긴밀해지거든요. 그리고 시제를 일치시키고 성공하는 의미가 홍보하는지 좀 살피셔야 돼요. 진짜 이제 저희가 수습 교육도 좀 많이 시켜보고 후배들도 많이 가르쳐봤는데 시제를 일치시키고 막 주어와 순어를 맞추는데 정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김복동 국회의원은 집에 갔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집에 지금 갑자기
준비가 안 된 거라서 모르겠네요. 이제 주어와 수어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사동과 피동이 이게 헷갈리게 된 거였어요. 사동, 피동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문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문장에는 한 정보만 담으려고 노력하시고 문장 가급적이면 짧게 쓰셔야 돼요. 우리말이 명사보다는 동사, 형용사, 부사가 발달이 있는데요. 어미를 자유자재로 변형시켜서 문장을 연결해 쓸 수 있다는 게 국어의 강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문의 기사 문장에서는 내포문을 갖고 있는 문장이 많아지고 중문도 쉽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한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 성분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자면 A씨는 B씨가 C 했다고 D 했다. 이런 거죠. 뭐냐면 나는 철수가 이제 영미는 철수가 집에 갔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주어가 둘, 수어가 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한도 없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영미 씨는 철수가 집에 갔다고 말하면 미미는 집에 안 갔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자꾸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좀 짧게 쓰려고 노력을 해주시고 끊을 수 있는 건 무조건 끊어주세요. 길지 않게. 무조건 끊어서 기사를 짧게 쓰려고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주어랑 수어가 안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동어 반복의 회피. 동어 반복의 회피라는 건 군더더기적인 표현을 좀 삼가해야 된다는 건데요. 불필요한 조사, 형용사 이런 것들을 가급적으로 쓰지 않으시는 게 좋고 반복적 표현도 없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한 그 역피라미드 형태의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수식어를 줄이는 게 좋아요. 왜냐면 형용사나 부사 이런 거 많이 넣다 보면 객관적이지 않게 돼요. 달처럼 밝게 웃었다. 이게 객관적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웃었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좀 객관적일 수 있잖아요. 물론 이게 멋있적인 표현이고 막 재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형용사나 부사를 많이 넣는 표현은 내가 잡지사에서 일을 한다. 이 잡지가 사람들이 보통 이제 힐링을 하기 위해서 막 머리를 식히고 힐링을 하면 흥미를 찾기 위해서 보는 기사다. 이럴 때는 많이 쓰세요. 형용사보다. 특히 스포츠 기사, 영화 기사, 이런 거, 인터뷰 기사인데 인터뷰 기사 중에서도 정신 기사 이런 거 말고 연예인 기사 이런 거 쓸 때는 수식어, 형용사 많이 하면서 좀 주관적으로 써야 사람들이 잘 읽고 재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팩트를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는 형용사 부사를 가급적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서술어 중에서도 객관적인 서술어가 있고 객관적이지 않은 서술어가 있어요. 그냥 밝혔다, 말했다, 시사했다, 평가했다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서술어잖아요. 그런데 비꼬았다 예를 들자면 아니면 울컥 화를 냈다 이런 것들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기자의 감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기사를 쓸 때는 가급적 좀 불편부당하게 중립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형용사를 서술어를 쓸 때도 좀 골라서 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쉽게 풀어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게 이제 전문 용어, 어려운 한자어, 그리고 외래어 이런 것들을 쓰기 전에 우리말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어가 있는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명사를 많이 쓰면 글의 압축성과 긴장감을 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의미가 좀 추상적이고 글이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사만 풀어 쓰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명사를 많이 쓴다는 게 정확성, 명료성, 간결성을 지녀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명사를 많이 쓰는 단어고 딱딱하고 관심이 있으면 EV 하면 조기찬지 알겠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그냥 갑자기 EV 하면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중에서도 EV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전기차 괄호 열고 EV라고 한번 써주고 그 다음부터 EV라고 쓴다든지 FTA도 자유무역협정 괄호 열고 FTA라고 한번 처음에 한번 써주고 그 다음부터 FTA라고 쓰고 그렇게 하지 사람들이 그 약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좀 편하게 기사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약자를 처음 했을 때는 한글로
써주고 괄호 열고 영어를 써주고 아니면 정경련 이런 것도 정경련이 풀이 아니잖아요. 플레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 여러분 국회 보면은 상임위가 이름이 정말 긴 데가 있어요. 특히 뭐 여기 제가 요즘 국회 출입을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중소기업 뭐 그쪽 진짜 길잖아요. 그죠? 벤처 뭐저 해가지고 뭔가요 지금 상임위가 이름이 엄청 긴 여자들던데. 그쵸. 예. 그쵸. 그거를 다 쓸 수 없잖아요. 모든 기사에 길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길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는 줄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줄이는 것도 마음대로 줄이면 안 되고 이들이 어떻게 줄여 써주세요라는 게 있어서 잘 찾아보면 다른 그 매체에서 그렇게 줄여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산업부, 산자부, 어떤 데 산업부는 산자부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애들이 이제 보통은 이를 바뀌어 우리는 줄임말이 뭐예요? 라고 기자들 동지를 한번 해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경련, 처음부터 정경련은 며칠 뭐 총회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괄호 열고 정경련 이렇게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정경련 이렇게 써주시고 경총 뭐 이런 것들 줄여서 쓰는 말들 전부 다 처음에는 길게 한번 다 써주시고 괄호 열고 줄여서 써주시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반면에 나는 정말 약자 같은 거 쓰고 싶지 않아. 다 쉽게 쓸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전부 다 이거를 길게 쓰는 경우도 EV라고 하는 정도로 정비 예를 들어서 SUV라고 있잖아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데 이거를 SUV라는 걸 우리가 더 흔히 잘 알고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한번 그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SUV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죠. 무조건 요즘은 정말 제가 IT 쪽 출입하면요 너무 막 외래어가 남다르고 뭐 가상현실 그런 거 있잖아요. 증강현실 이런 거 AR, VR 뭐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AR, VR 그냥 쓰시는데 전문직 기자들은 그런 거 다 그냥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독자들은 다 아는 거야. 전문적이니까 독자는 전문적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막 의사가 보는 의사들이 멤버십을 보는 그런 매체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문 용어 좀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독자가 의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뭐 전문지에서 자동차 전문지에서 일을 해서 여기는 매니아 아니면 우리 매체를 받아보지 않아. 이건 좀 자신감이 있으면 좀 어렵게 쓰셔도 돼요. 그게 아니고 근데 포털에서 흔히 모든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이 볼 때는 가급적 좀 쉽게 써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잠깐 쉬었다 갈까요? 5분만 쉴까요? 10분만 쉴까요? 어떻게 쉬었다 갈까요? 아니면 쭉 할까요? 네, 그러면 10분만 쉴게요. 네. 된다고 난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그러면서 글을 쓸 일이 되게 많을 거잖아요. 제목은 뭐랄까 여러분들이 쓴 그게 뭐 리포트가 됐던 페이퍼가 됐던 보고서가 됐던 여러분들이 쓰는 그 텍스트를 몇 문장 안에 간단히 딱 집어넣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거. 내가 쓴 글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털이나 기사를 이렇게 찾아볼 때 뭘 보고 선택을 하세요? 그렇죠. 제목을 보고 읽을 기사와 읽지 않는 기사를 선택을 해요. 요즘은 매체들이 워낙 많기도 해서 같은 이슈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막 기사가 막 수십 개씩 동시에 막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선택받는 기사는 뭐겠어요? 제목이 좋은 기사예요. 제목이 섹시한 기사라고 해요. 제목이 섹시한 기사가 선택을 받아요. 꼭 기사가 아니더라도 그게 뭐 보고서가 됐든 아니면 뭐 리포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선택을 받으려면 제목이 좀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잘 쓰는 게 거의 기사의 절반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제목이 좋으면 제목과 그 아까 말한 리드, 제목과 리드가 거의 절반 이상이고 본문은 이제 그 다음 순인 거죠. 그래서 그 기자들 중에서 기사를 쓸 때 제목을 정해두고 기사를 쓰는 기자가 있고 이제 기사를 다 쓴 다음에 막 머리를 써서 제목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막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을 대충 정해놓고 기사를 쓴 다음에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좀 고쳐요. 그런 식으로 쓰는데요. 제목이 기사 제목이라는 게 이게 아주 어려워요. 왜냐면 짧은 문장 안에 짧은 그 단어 그 글자들 안에 함축적으로 기사가 어떤 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그러면서도 독자의 흥미를 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제목을 댈 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목을 요즘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기사 보시잖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여기가 가로가 좁단 말이죠. 가로가 좁기 때문에 그 기사가 이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져야 돼요. 봤을 때. 그래서 기사를 쓸 때 보통 제목을 한 12자 정도로 끊어요. 그거보다 넘어서면 뒤쪽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잘려요. 네이버 포탈 이렇게 열어보시면 훈련이 잘 안 되는 기자들이 많아서 뒤에 막 잘려있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뒤에 안 보이고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제목을 할 때 그 포탈에서 이제 제일 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쓰죠. 물론 이제 제목이라는 게 기자가 처음에 한번 써서 올리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데스크라고 하는데 부장이라고 해요. 그 부장 데스크라고 해요. 책상 앞에 앉아있다고 데스크라고 불러요. 데스크가 한번 데스킹을 봐요. 그리고 편집 기자가 한번 또 더 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만든 제목이 끝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대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제목을 잘해서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은 전문이나 본문을 좀 압축해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성, 명료성, 간결성 등을 지녀야 돼요. 그리고 동어 반복을 좀 회피를 해줘야 되고 쉽게 풀어 써줘야 돼요. 지금 네이버를 첫 화면을 제가 열어봤어요. 네이버 첫 화면에 뉴스를 열어봤어요. 5개의 기사가 지금 나오는데요. 5개가 전부 다 잘렸어요, 뒤쪽에. 그쵸? 못 쓴 거예요, 전부 다. 좋은 제목은 이 안에 다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면서 독자들이 이 기사를 봐야겠다,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썼는데 뭐 중국산 전기차가 몰려온다 이렇게 썼더니 바로 걸리더라고요. 많이 보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짧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목은 마침표를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찍는다 손. 안 찍는다 손. 맞아요. 제목에는 마침표를 안 찍습니다. 그게 이제 마찬가지예요. 다른 뭐 리포트라든지 보고서를 쓸 때도 중간 제목이나 이런 걸 마침표 안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는 이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침표를 안 찍어요. 그리고 문법을 100%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문법에 약간 맞지 않아도 제목을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짧게 줄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약어도 아까 제가 처음 말할 때는 약칭을 전부 다 처음에 했을 때는 풀어서 써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목은 짧은 게 더 미덕이기 때문에 약칭을 그냥 써주셔도 돼요. 제목 그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잘 한번 볼까요? 이제 여기서 제가 정치 기사를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열어봤는데 같은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목이 있어요. 헤드라인 뉴스 일단 누르면 아시아 경제가 지금 이게 아닌데 북 발사체에 날아간 식량 지원 이런 식의 제목을 썼고 한국일보는 생생 내려왔다가 북 미사일 발사에 입다든 비건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연합뉴스는 한미 북 미사일에도 대화 기조 유지 협상은 열려 있어 과거에도 종합 이렇게 썼어요. 같은 이야기들인데 제목이 다 다르잖아요.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기사 제목이 제일 좋으신 것 같으세요? 이게 아닌데 북 발사체에 날아간 식량 지원 이런 제목이 좋은 제목이에요. 뭔가 좀 호기심을 유발하면서도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흔히 기자들이 그냥
기사를 쓰다 보면은 이렇게 되죠. 한미 북 미사일에도 대학이 줄지 협상 말씀. 이거는 이제 요약을 하는 내용인데 독자들은 사실 이런 내용보다는 좀 아까 말한 이게 아닌데 북 발사체에 날아간 식량지구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살짝 훈련을 해주시면 좋은 게 포털에서 보면 이제 같은 기사들끼리 좀 이렇게 묶어두잖아요. 제목이 뭐가 좋은지 보통 좋은 제목을 메인으로 잡아주고 좀 어려운 제목을 서브로 보통 붙여요. 네이버 편집자들이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제목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목은 그냥 쓰지 말고 또 뭐 계속 연구를 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내 기사가 잘 팔릴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리드 아까 말했다시피 리드가 제목과 함께 기사는요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된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목, 리드, 본문. 그리고 바이라인, 바이라인 되는 건데, 바이라인이라는 거는 기자의 이름이죠. 박주영 기자, pjy@뉴시스.com에 붙여주는 기사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기사는 내가 보증을 한다. 만약에 내가 이건 내가 썼으니 뭐가 잘못됐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런 거거든요. 자기 이름을 달고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써야겠죠 기사를. 자, 리드인데요. 리드는 이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흥미있는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형태가 있고 또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형태가 있는데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이게 리드가 꼭 한 문장은 아니어도 돼요. 한 문장짜리 리드도 있고 두 문장짜리 리드도 있고 어떤 경우는 리드만 한 몇 문단이 될 수도 있어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A씨는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문을 두드렸다 좌절했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산에 사는 뭐뭐씨는 최근 전세가가 올라서 이렇게 이렇게 같은 예시를 여러 개 이렇게 샵을 해서 내려주면서 리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기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뽑아서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간결하게 유지해서 미국이 중국에 25% 보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식으로 짧게 털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어떤 내용인지 좀 알게 하는 게 주된 기능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인데요. 본문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앞쪽으로 놓으려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저희 수습 기자들이나 이런 친구들 교육하다 보면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제목과 본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연수를 받잖아요. 청년과 미래 연수 프로그램을 해요. 청년과 미래 연수 프로그램 이러면 그냥 단순한 행사 기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안에서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다, 아니면 누가 여기 와서 되게 폭탄 발언을 했다, 누구 뭐라고 말해, 아니면 이날 몇 명 참석해서 성원 이런 식으로 하는 내용이 담기잖아요. 제목이라든지 본문에. 근데 청년과 미래는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열었다. 강사는 누가 참석했다. 이렇게 하면 되게 드라이하고 내용 없는 기사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어떤 이슈가 벌어질 때 그 안에서 좀 뭔가 기사거리가 될 만한 걸 끄집어내고 추출을 해서 제목을 하고 리드를 하고 본문을 만들어서 기사를 쓰면 재미있고 알찬 기사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했을 때 기사는 세 가지, 그러니까 제목, 리드, 본문으로 구성이 되는데 중요한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사의 주제. 야마라고요, 저희는. 야마가 제목, 리드, 본문에 3번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청년과 미래가 연수 프로그램을 열었다는 그런 리드 야마가 제목에도 나오고 본문에도 나오고 리드가 한 번씩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제가 여기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걸 볼게요. 기사를 하나 찾아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많이 네이버 많이 본 뉴스 1등이 저희 회사 기사네요. 네. 국정원 북신형 무기체계 가능성 미 해군한 철수 반대 종합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목이죠. 제목이고 리드가 있을 거예요. 맨 앞에. 국정원은 10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종류가 신형 무기의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스터트 미사일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그냥 요약을 해주는 식의 리드인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게 두 문장이 리드고 뒤에 보면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은 이렇게 정보위 보고에서 뭐라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여기서 본문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이 이런 추정 내용이 제목에 나오고 리드에 나오고 본문에 나오고 이제 세 번을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기사는 좀 어려운 기사니까 좀 사회부 기사에는 쉬운 기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공부하기 좋은 그런 걸 한번 배워드릴게요. 술 마시기 개인 빙자해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한 4명 실형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저희 회사 기사예요. 네, 이 기사를 보면 리드가 제목이 술 마시기 개인 빙자해 지적장애 여성 집단 성폭행한 4명 실형이 이제 제목이고 리드는 술 마시기 게임을 하자며 지적장애 여성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게 리드인 거죠. 그리고 본문은 울산지법 제11 형사부는 10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4년, C씨와 D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거 쭉 내려가죠. 이게 뭐냐면 같은 내용이 세 번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야마가 제목에 한 번, 리드에 한 번, 본문에 한 번. 본문에 들어갈 때는 좀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들어가는 거고 리드는 그걸 다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넣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목은 간결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1시간 반 이렇게 2시간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스트레이트 기사를 완벽하게 쓸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제대로 된 기사를 써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정말 글을 잘 쓰고 싶어 논리적인 글을 쓰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문 기사를 좀 필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목을 같은 이슈에 대해서 매체별로 제목을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기사 문장에서 서술어는 어떤 걸 쓰는지 형용사는 어떤 걸 쓰는지 부사는 어떤 걸 쓰는지 이런 걸 한번 또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러는 걸 직접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있으면 약간 스터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같이 한번 또 써보시는 것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자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사를 쓰셔야 되고 그게 뭐 포털 인터넷에 노출이 되잖아요. 9월달에 제가 알기로는 뭐 네이버 심의 뭐 이렇게 올라가서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네이버 같은 포털에 올라갈 경우 여러분들이 그냥 일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SNS 이런 데 쓰는 거랑 좀 다르게 자기 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뭔가 명예훼손이라든지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이런 걸 걸리게 될 경우는 되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약간 언론에 이런 것들을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항상 쓰실 필요가 있어요. 명예훼손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그리고 음란, 저작권, 광고 규제,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당이 안 되도록 항상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는 거죠. 명예훼손이라는 게 또 중요해요, 이게. 저희가 옛날에는 기사를 쓸 때, 뭐, 범죄자? 뭐, 이렇게 잡혀가거나, 이렇게 사고를, 범죄를 저질러서 잡혀서 판결을 앞두고 있거나, 뭐, 경찰이 이제 구속했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옛날에는 그냥 풀네임을 이름 다 썼어요. 경기도 뭐 성남시에 사는 뭐 김형식 씨 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재판을 했는데 무죄가 됐어요.
근데 그 기사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나는 부자인데 너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뭔가 정신적 피해 분산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실명을 잘 안 써요. 사실 실명을 뭐 이렇게 잘 안 쓰고 옛날에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김모 씨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김모 씨 어디 뭐 서울 영등포에 사는 뭐 박모 씨 괄호 열고 뭐 56세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는데 이게 또 가끔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말이 있는데 여기가 막 집성촌이에요. 근데 그 성을 가진 사람은 딱 한 명인 거지.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기사는 AC, BC, CC 이런 식으로 쓰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그리고 그런 아까 그런 사회부 기자 뭐 잡혀가서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뭐 이런 사람 잡혀갔다 이런 경우에도 범죄를 대법에서 판결된 게 아닌 이상 범죄를 적시하지 않고 무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좀 피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사생활 침해 같은 거는 이제 공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써요. 공인이라는 게 대통령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연예인에 대해서는 연예인이 공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저는 공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사생활 침해가 되는 부분 이런 예를 들자면 특정 질병 누가 특정 질병에 걸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생활이고 좀 나갔을 때 본인이 되게 싫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써주는 게 좋겠죠. 공인도 마찬가지고 저작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법에서 8어절이 쭉 연결되는 게 똑같아. 그러면은 표절로 봐요. 저작권 침해로 봐요. 그러니까 타사 기사라든지 이런 거 베끼는데 연결되는 8어절이 같아. 그러면 이거는 표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타사 기사를 똑같이 뺏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아니면 내지는 본인이 책임을 안 지더라도 단체가 자기 매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물론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도자료를 못 쓰는 경우. 보도자료라는 거는 이제 기사를 쓰라고 기자들한테 배포해주는 자료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는 거 쓰라고 준 걸 그냥 쓴 거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죠. 광고 유지 같은 경우도 중요해요. 네이버라든지 포탈 같은 데서 광고 규제 요즘 되게 심하게 하고 있어요. 뭐냐면 요즘 뭐 광고성 기사들이 워낙 쏟아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홍보성 기사들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거에 뭐 인터넷 페이지,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을 쓸 경우 사진이라도 뭐 웹페이지 주소라든지 전화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벌점을 줘요 매체. 그래서 이 벌점이 쌓이면은 뭐 하루 뭐 노출 중단, 뭐 한 달 노출 중단 이런 식으로 막 징계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광고를 위해서 기사를 활용하는 거는 가급적 안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언론사들도 사실 좀 뭐 돈을 벌어야지 뭐 기자도 월급도 주고 뭐 신문도 찍어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에드버토리얼이라고 해서 AD 기사라고 해서 아예 이렇게 AD 이렇게 적시를 하고 아예 이렇게 정보가 좀 풍부한 에드버토리얼 그러니까 광고와 기사의 중간 단계에서 그런 거를 써서 그거를 돈을 받고 기사를 실어줄 때 이게 광고라는 사실을 적시해서 쓰는 게 최근 트렌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 윤리도 뭐 당연히 뭐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건데요. 명예훼손에 걸리는 걸 항상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기사를 쓰시면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명예훼손법인데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실이어도 공연이 적시할 경우에 유죄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도 명예훼손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공연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명예훼손 조각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을 적시해서 예를 들어서 단톡방, 100명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어떤 얘가 되게 싫어할 만한 사실을 적시를 하는 거예요. 너 회사에서 잘렸다면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너 뭐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바람 폈다면 너 정말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도 적시했을 때 그 당사자가 얘가 나를 명예훼손했어 하고 걸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기자잖아요. 매체 기사를 써서 기자로서 기사를 쓰게 되면 조각사유라는 게 있어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질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기사를 쓰는데 이게 뭔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사실을 적시한 게 아까 명예훼손은 사유이기는 하지만 이게 조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론은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쓰실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그리고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전체적인 인상, 사회적 흐름 속에서의 표현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기사를 썼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당 A모 의원이 누구로부터 몇 천만 원 돈을 받아서 횡령,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기사를 그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뒤집을 수 있으니까 의혹이 제기됐다고 써요. 말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난 허위사실이다. 라고 해서 걸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언론 중재를 막 가게 돼서 이 의원 측하고 다툼이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사실임을 내가 입증했다는 확인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 이게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은 정기일이 되게 많거든요. 반대장 의원도 있을 수 있고 자기 지역구에서 같이 경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정치인인데 좀 안 좋게 나간 보좌관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역구를 뺏으려고 막 공작을 벌여가지고 기자를 막 이렇게 활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사를 의혹 제기 기사,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니면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기사를 쓸 때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취재원들한테 좀 크로스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 말만 듣고 쓰기에는 뭔가 증거가 확실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증인이 여러 명이거나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차곡차곡 모았고 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것들이 녹음이라든지 수첩에 쓴 거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고 이 기사의 취지 자체가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공익을 위해서 썼다 이런 게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이제 명예훼손 사유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너무 한 명의 말만 듣고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기사를 쓰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런 걸 쓰면서 당사자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런 의혹을 제기돼서 제가 지금 취재를 했는데 여기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냐, 억울한 거 없으시냐라고 해서 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해줘서 이에 대해서 김모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정치적인 모함에 빠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라도 한마디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사가 완성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기사를 쓸 때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쓰지 마시고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식으로
써주셔서 명예훼손을 좀 피해 가실 필요가 있어요. 주장했다 이렇게. 이거를 내가 내 라인 아니면 더블 컷으로 해서 뭐 증인의 멘트를 넣는다든지 이런 거 괜찮지만 제보자의 멘트를 넣는다든지 이런 거 괜찮지만은 기자의 그 더블 컷 없는 더블 컷이라는 게 그 문장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끝내고요. 질문 받을게요. 제가 아까 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 하나 받아가지고 아까 누구였죠? 네. 그 질문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기자가 되기 위해서 요건이라든지 뭐 갖춰야 할 게 있느냐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맞죠? 네. 기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덕이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52시간 근무제하면서 언론사들마다 좀 기자들을 많이 뽑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기자들이 정말 일을 많이 하는 직업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52시간 되기 전에는 회사에서 철학 당직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8시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 먹고 6시부터 당직 들어가서 회사 들어가서 이제 저녁 회의 참석하고 뭐 야간 데스크 보고 뭐 어쩌고 하고 새벽에 밤새고 막 8시에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풀로 24시간 근무를 하기도 하고 한 달에 3번 정도씩은 그 주말에도 많이 나와서 일을 하게 되고 대신에 이제 수당을 좀 많이 받기는 했는데 이제 52시간 근무가 되면서 수당이 되게 막 확 떨어진 대신에 삶의 질이 확 올라왔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습들도 들어오면 일주일에 뭐 주말에 낮에 가끔 가고 평소에는 이제 기자실에 있는 기자실 그 경찰서 기자실 이런 데서 거기서 사슴을 잠도 자고 막 이러면서 집에도 못 가고 막 하루에 보고도 어떤 식으로 받았냐면 보고가 이제 새벽 4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나요. 2시간 단위로 선배들한테 보고하는 게 저 지금 여기 어디입니다. 여기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뭐 특이사항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를 2시간 단위로 한 번씩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잠도 사실 거의 못 자고 막 되게 힘들어서 막 투참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52시간 근무제 이후로 수습들도 다 52시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서 되게 쉬워졌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많이 뽑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좀 들어가기 쉬워지고 매체 자체가 옛날에는 종이신문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 매체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경력 이직이 되게 잦아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회사로 출퇴근을 안 하고 출입처로 나가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국회 출입이야. 그러면 국회 정론관이라고 기자들 한 300명이 모여있는 곳이 500명이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이런 퇴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 사람들을 보는 시간보다 타사 기자들, 같이 출입한 타사 기자들을 보는 게 훨씬 많고 더 친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타사 기자들도 다들 선배, 후배 이러면서 되게 친하게 지내고 같이 입사하고 그랬으면 입사 기수가 비슷한 동기여서 동기 모임도 만들고 막 그래요. 친한 회사를 지내기 때문에 안에서 이직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뭐 신방과가 아니면 뭐 힘들다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사실 신방과를 나왔는데 제 회사 친구들 보면 다양해요. 뭐 어떤 친구는 화학과, 수학과, 뭐 천문학과, 영문과 뭐 이렇게 다양하고 본인의 의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되게 나의 스펙이 너무 완벽한 거지. 너무 완벽하면은 처음부터 메이저를 노릴 수 있어요. 메이저를 딱 노려서 가면 되고 만약에 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약간 작은 매체에서 시작을 해서 점프해서 또 올라가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질문 또 추가로 네 질문하시죠. 네. 네, 저는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철학적인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언론은 좀 정파성을 타파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파성을 벗어나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한 언론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정파성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숨기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파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
되게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체들이 처음에 선거를 하거나 이러면 공개적으로 밝히죠. 우리는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해서 칼럼이라든지 그런 칼럼 기사, 그러니까 뭐 사설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지지하는 사설이나 이런 걸 계속 쓰고, 대신에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정파성이 있으면 안 되죠. 스트레이트 기사는 독자들이 사실을 판단하는 유리창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독자들이 국회에 가서 어떤 의원 뭐라고 말하는지를 직접 들어볼 수가 없고, 청문회에 가서 청문회 현장을 계속 볼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가족위원회 신선주입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자가 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하고, 두 번째는 기자는 뭐 자격증이 필요하나요? 자격증이요? 예. 자격증 없어요. 어쩌요? 네, 없어요. 그럼 그걸 뭐 네, 제가 지금 이제 대답을 해드릴게요.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자가 되려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공채를 봐야 돼요. 사실 언론사 공채를 보셔야 되고요. 공채를 보기 위해서 뭐 필요한 요건들이 있겠죠. 뭐 토익 점수라든지 뭐 이런 뭐 서류 심사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어렵기도 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스펙도 좀 쌓으시고, 이제 요즘은 실기시험 이런 것도 이렇게 필기시험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데스크들이 문제를 몇 개씩 만들어요. 예를 들면 경제부 데스크가 경제문제 3개 내고, 사회부 데스크가 사회문제 3개 내고, 정치부 데스크가 뭐 정치문제 3개 내고, 이렇게 해서 문제풀을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팁을 드리자면 최근 1년간 신문을 정말 열심히 보세요. 스포츠부터 정치까지 가리자고 다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뭐 데스크들이 보는 기사가 빤하고 생각하는 게 다 빤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최근 한 달간의 기사를 되게 열심히 보시면 그 안에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근에 되게 중요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칠 때 외신 원문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걸 한글 기사로 바꿔 써라 이런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사실 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공채가 좀 빡센 회사들에 도전해서 내가 잘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공채를 막 준비를 하시면 되고, 내 스펙이나 아니면 나의 영어 실력이나 뭔가 나의 노력이 약간 아직 좀 부족했다, 그래서 좀 나는 여기를 몇 번 두드려 봤는데 잘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작은 매체를 노리세요. 작은 좀 매체, 신생 언론사나 이런 데를 좀 노려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직을 해서 원하는 곳까지 올라가는 방법도 있어요. 기자는 자격증은 따로 없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그게 있죠. 한국 기자협회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기자들은 그 한국 기자협회 소속이 돼 있는 매체에 들어가면 한국 기자협회에서 기자증을 발급을 하긴 해요. 그래서 국제기자증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뭐 자격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또 기자협회 가입사냐 가입사지 않느냐 뭐 이런 게 그렇게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출입을 할 때 약간 뭐 벽이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특별히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회원증은 있어요. 네. 회원증은 있다. 네. 네. 또 왜? 그러면 그 조건을 딱 맞으면은 딱 통과되겠네요. 근데 그 단계가 뭐 이제 서류, 필기 비슷하게 다른 사람이 비슷해요. 서류, 필기, 뭐 면접,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회사는 합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은 좀 치열한 편이죠. 치열한 편인데 그게 이제
매체도 이제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노력하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오더라고요. 기자로. 제가 제가 기자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한 5년을 했었는데 거기서 기자들이 진짜 100명 나왔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기사에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네. 고등학교 때 맨날 시간 남을 때 예전에도 기사 보기도 하고 저녁에 집에서 기가해가지고 집에서도 신문 한 번씩 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기자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 생각이 좀 네네. 열심히 두드리면 열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 다른 질문 아까 여기 누가 드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쪽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먼저였죠? 그죠? 하고 이렇게 가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통의 강사 최지섭이라고 합니다.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이 스트레이트 기사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스트레이트 기사를 함에 있어서도 물론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원에 대한 인터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직에 계신 기자분으로서 어떤 취재원 관리라던가 혹은 어떤 원하는 정보를 좀 원활하게 끌어낼 수 있는 인터뷰 노하우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취재원 관리가 처음에 한 기자 생활하고 한 1, 2, 3년 정도는 성실성 그리고 이제 국어 실력, 워딩 그리고 그런 게 좋아요. 타수가 몇 타가 나오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진들은 보통 현장에 가서 워딩을 하고 막 그런 일들 주로 하고 선배들한테 보고 잘하고 아침에 가서 이제 안 늦고 현장에 빨리 가서 이렇게 빨리 따라붙어서 멘트 따고 이런 걸 잘하는 게 되게 훌륭한 기자인데 이게 연차가 차이다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취재원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가 이게 되게 그 기자 인맥이 얼마나 있는가 이 기자의 역량이라든지 가치를 좀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 돼요. 그래서 질문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재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와 인터뷰를 해서 좀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방법은 뭐냐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취재원 관리는 좀 뭐랄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잘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좀 이렇게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사적으로도 뭐 밥자리나 술자리 이런 거 좀 하면서 진짜 친한 형처럼 막 이렇게 막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빨대라고요. 저희도 약간 그 빨대가 많은 기자 그런 기자들이 특종도 잘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취재원들이랑 너무 막 가까워서 막 우리 형이 되고 막 우리 언니가 막 그렇게 돼버리면 친하긴 친하고 정보도 되게 많이 듣는데 기사를 못 써요. 왜냐면 내가 기사를 쓰면 우리 형이 다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와 취재원은 항상 불가근 불가원의 거리를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계속 취재를 해야 될 사람인데 완전 이렇게 얘가 막 죽을 것 같은 이런 기사를 확 써버리면 삐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급을 좀 조절하면서 한 3번 정도 좋은 기사 써주고 한 번 나쁜 기사 써주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완급을 조절하면서 나 쓰기 싫었는데 부장 너무 쓰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럼 하면서 좀 가져야 돼. 그게 되게 어렵기도 해요. 사실은 좋은 기사만 쓰면 기자가 약간 바보가 되거든요. 우리가 홍보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기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사거리가 생겼을 때 써야 되는데 내가 썼을 때 이 기관이 타격을 받으면 나한테 말을 해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취재원과 관계가 깨질 수 있고 이런 딜레마가 항상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런 관계들을 좀 꾸준히 잘 유지하면 좋고 더 좋은 방법은 이제 그런 거예요. 뭔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을 때 바로 여기를 가지 않고 그 옆을 가는 거죠. 이 사람과 아는 사람 아니면 라이벌 관계 이런 사람한테 가서 뭘 말을 해달라고 하면 또 잘해줘요. 네, 그렇게 쓰면 괜찮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관리를 적절하게 잘하는 게 필요하고요. 인터뷰를 할 때 좀 부드럽게 분위기를 풀어가는 방법이라고 하면 질문질이 되게 많은데 인터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인터뷰를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를 좀
살펴봐서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되고 이 사람의 프로필도 미리 확보해서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질문지를 이렇게 쓰면서 정말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은 중간 밑으로 배치를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어떻게 막 그런 것들 좀 약간 신변 잡기적인 질문이라든지 약간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질문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미 다른 인터뷰에서 여러 번 했던 말들을 가급적 물어보지 않고 그리고 너 최근에 여기 갔다 오셨다는데 뭐 어떠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질문, 정말 예민한 질문들은 맨 앞에 던져버리면 사람이 딱 굳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풀리면 중간 이후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 아까 다르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보통방송 거기가 그렇다니까 이름이 너무 길게. 과기정이라고 주의하 그렇죠. 과기정이 소속 최순호라고 합니다. 네. 네, 저 사실 제가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데 많이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신 분이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흔히 기자라고 하면 대단히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물론 기레기 이런 말도 듣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뭐 언론고시라는 말도 있고 근데 사실 방금 언급해주신 기사들만 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널리즘보다는 사실은 자극적인 제목 뽑기 이런 스킬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들 간에 좀 약간 간극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봐도 대단히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사용하시려고 하고 좀 이렇게 센스 있으면서 그런 어떤 핵심을 잘 짚으려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사실 흔히 보는 인터넷 기사의 절대 다수는 똑같은 말 동화 반복하고 어떻게 보면 허위 약실성 기사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페이스북에 글 한 번 올렸다가 좋아요 14,000개 찍힌 뒤로는 좀 이게 언론이라는 게 파급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사람들은 그런 거 있죠. 저도 막 이 동을 이렇게 써도 막 사람들이 좋아할까 하는 글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내가 받는 관심과 그리고 언론적 성취와 저널리즘적인 양심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이렇게 이루고 계신지. 사실은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감시를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감시자 역할. 국민을 위한 감시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국민의 알 권리와 뭐 감시하는 역할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그 언론사들도 회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어야 기자들한테 월급을 주고 뭐 신문집을 종이를 사고 뭐 인쇄기를 돌리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 거고 요즘 또 최근에 많은 독자들이 뭐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매체들도 이제 클릭수, 유입수, 그러니까 독자 유입수가 되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실은 어떤 회사들은 인턴을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 기사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는 기사를 좀 찍어내게 만들어요. 그건 뭐라고 지금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혹시 뭐 아시는구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같은 기사를 막 계속 실시간 검색어 베이스로 해가지고요. 그 실검이 제목이나 이런 데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이걸 계속 찍어내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턴을 뽑아가지고 그런 일을 시키는 회사도 있고 내지는 아니면 왜 하청업체가 내주는 경우 기자들이 사실 그런 기사를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사들이 워낙 그러면서 이제 기사에 그런 기사들을 보면 밑에 이렇게 샵 뭐에서 뭐 이렇게 검색어 이런 것도 막 집어넣고 이런 기사들은 거의 다 그렇게 클릭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언론계 내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체들도 자꾸 많아지고 그 안에서 또 살아남아야지 그래서 또 그런 언론 그 사회적 감시자 역할도 할 수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런 욕도 듣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제가 정화를 하기 위해서 언론진흥재단이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활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자들도 아무도 그런 기사 쓰고 싶지 않은 그냥 의미 있는 기사 쓰고 그리고 정보가 있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그런 기사를 쓰고 싶기 때문에 약간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약간 사회적으로 좀 정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기가 약간 빠르셨어요. 네. 모자, 흰색 모자 쓰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 연재입니다. 네. 그 헌법상 그 기본권이 이제 충돌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판례상으로 개인의 인격권이 언론 출판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기사를 쓰시거나 하실 때 이런 개인의 인격권이 보존되지 않고 이제 기자로서의 이제 언론에 관한 이제 사실을 알리기 위한 그런 마음 간의 충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혹시 실무상으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게 약간 좀 엇갈리는데 그게 이제 당사자가 개인이에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공인이 아니다. 공인이 아닌 경우에도 기사가 나가는 경우 사고가 났다거나 뭐 사건 사고 휘말렸다거나 그래서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삭제를 해달라고 하면 사실 거기다 삭제를 해드려요. 그런데 이분이 기사의 당사자가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그런데 난 이런 말 이거 억울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잘 안 고쳐져. 왜냐하면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인지 공인이 아닌지 기준으로 좀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추가로 네. 그러면 여기 아까 계셨는데 질문. 네. 문체위 진현호라고 합니다. 기사 그 언론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뉴시스에서 윤지호 씨가 뭐 장자연 고 장자연 씨를 네. 돈 벌기 위해서 악용했다. 네. 또는 MK스포츠에서 강대호 기자가 17세밖에 되지 않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맹목적인 비난을 일삼는 일 같은 걸 보면 사실 관련하신 전체적인 내용을 기자분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무책임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뭔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기사가 비윤리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 기사는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그 기자를 몰라요. 타사에 있다가 한 몇 개월 전에 저희 회사에 경력으로 입사한 친구인데 내가 이런 얘기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거기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저희 그 회사 후배 이야기라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 기사는 제가 알기로 그분의 이제 매니저들하고 알고 있던 사람들에서 몇 명, 한 4-5명 정도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제시를 한 기사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기사의 형식상이나 취재 과정에서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윤지호 씨가 사회적인 윤지호 씨가 이런 장자연 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장자연 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다 그냥 훌륭하다 다 좋다 이렇게만 기사가 나가면 좋겠죠. 나가면 좋은데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제기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이런 여러 집단들은 이런 문제를 제기했다. 그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기사는 기자수첩이었죠. 기자수첩은 이제 또 본인의 생각을 쓰는 거 스트레이트 기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그 사실 논란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써볼만 하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내리고 사과를 했죠. 하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엉망 이슈 말고도 좀 걸려 있기도 하였고 그래서 이런 정무적인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기자가 뭐 특정하게 뭐 윗선에서 지령을 받아서 쓰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에게 취재를 해서 그 취재원들이 확실하고 그 기사에서 뭔가 허위의 사실이 있지 않다면 기사 자체는 나갈 수 있는 기자 수첩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취지가 그게 아니셨죠, 질문이. 그죠? 쉽게 요약하면은 비판은 정당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비판과 비난의 선을 이제 오고 가는 게 그러니까 무분별한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을 지키기 어려운지 좀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기사 작성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게 미성년자이고 그냥 무분별한 비난에 가깝다는 그런 짓을 좀 멈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마찬가지.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비판은 가능하지만 비난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판, 네. 네. 여기 누구 계셨는데? 없으셨나? 여기 앞에 여자분. 마지막으로 여기 질문 받고 하나만 딱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국제작업위원회 이희진입니다. 앞서서 이제 칼럼 등에는 견해가 포함될 수 있지만 스트레이트 기사는 팩트만을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사람의 눈으로 이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을 봐도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이 있는 그대로 그 사건을 서술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기자 기존의 견해에 따라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별적으로 서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 기사가 완벽하게 작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기자로서 본인의 견해를 완전히 숨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목을 뭘로 잡느냐. 내가 이 사람이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기사가 되는지를 뽑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100%의 객관성을 하려면 이거를 영상을 찍으면 3시간을 풀로 독자도 봐야지 100%의 객관성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100% 객관적일 수 없지만 100% 객관적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지 않고 내가 이런 이슈를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야마가 뭔지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뭐 이런 나의 개인적인 걸 빼고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그거를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매체는 일반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역할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창문 자체가 오목창문이라든지 볼록이라든지 그래서 어딘가가 왜곡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왜곡된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평평한 창문을 만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평평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이트 기사를 쓸 때는. 그럼 또 다시 궁금한 게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완전하게 평평한 창문을 만들 수 없으면 애초에 맨 처음에 기자가 어떠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밝히고 그 이후에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사를 써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게 그 기사만을 접한 국민 입장에서는 해당 기자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특정지어서 그 기자만의 견해로 소술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객관적인 기사라고 생각되는 것에 앞서서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를 담는 게 더욱더 객관적이게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사를 쓸 때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취재원의 멘트는 전부 다 인용구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내 멘트가 아니라 인용구 처리를 하죠. 그리고
여기 대한 뭐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자의 해설을 넣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예를 들어서 남북 문제면 대북 전문가, 뭐 통상 문제면 뭐 통상 전문가, 이렇게 취재원들의 멘트를 놓고 해서 기자의 의견은 사실은 기사에 넣을 일이 별로 없어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넣을 일이 없어요. 근데 스트레이트 기사인데 뭐 누가 뭐라고 밝혔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까 말했다시피 몇 시에 어디에 가던 차가 사고를 내서 몇 명 죽고 몇 명이 다쳤다 해서 기사의 의견이 개입될 일이 기자의 의견이 개입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죠. 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이런 뭐 제도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렇게 될 예정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데 거기다가 뭐 이런 가운데 뭐 정부가 앞으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걸 넣으면 그게 필요가 없는 사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런 의견을 전혀 안 넣으려고 하면 하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아까 말한 100%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를 기자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예를 들자면 똑같이 정부에서 다음 달부터 뭐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할 때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기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전에 나는 이런 거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기사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 기사의 형식상 이게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지 않느냐는 독자들이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표기가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인용을 할 때는 인용으로 표시가 되고, 전문가 멘트는 전문가 멘트로 표시가 되고, 누구에 따르면 며칠, 언어는 보고서에서 이런 식으로 다 출처가 밝혀지기 때문에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기자의 의견이 들어갈, 기술적으로는 형태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제대로 쓴다면 들어갈 일도 없어요. 하나만 더, 아니 마지막인가요? 끝난 건가요? 지금? 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강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떠셨나요? 괜찮았나요? 여러분 생소하신 분야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아무도 주무시는 분 없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박 3일인가요? 2박 3일 일정 잘 끝내시고 많은 걸 안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